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25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예고대로 집단 사직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히 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 이후 다시 한번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4곳 특례시의 자치 행정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반도체 벨트에 있는 새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에 곡선 구간을 직선화하고 지화하는 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돼 오는 28일 전면 개통되면서 교통 정체와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대로 집단 사직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의료개혁 관련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료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르면 26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임박한 지난 24일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여당 간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우선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계획대로 집단 사직에 나섰습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를 내세운 겁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기반의 의료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운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 개원의의 수련병원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원의는 자신이 연 병원이 아닌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병원이 아닌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일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료진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장기화로 병원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함에 따라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 각 100명씩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벌어진 지 6주째.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병원들은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수술은 물론 외래 진료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제때 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지금? 저는 9시 반에 왔으니까요. 거의 한 40분. 예. 뭐 늘상 그래요. 지금 교수님들이 다 안 나와가지고 날짜가 많이 밀렸다고는 하더라고. 이에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을 지난 11일과 21일에 이어 추가로 파견합니다. 이번 추가 투입으로 모두 413명의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파견 기간은 4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을 받은 뒤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파견을 앞둔 한 공보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계속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일손 부족한 부분 면에서는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걸.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도 모색합니다. 현재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00여 명,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만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이들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나섭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 종합병원 조기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생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배정되면서 지역 의료 체계 향상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 지역의 한 의과대학,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기존의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비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 의료체계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아예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정주 기반을 둔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나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증원 배정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된 분들이 그 비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고 지방의과대학의 의대 증원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지역에 많이 남아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에 정원이 크게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경상대 의대를 찾아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학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증원 규모와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교육 개선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지원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의 경우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 1월 첫 민생 토론회 이후 다시 한번 용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치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강조했습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윤 대통령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국의 특례시 4곳의 자치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지난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까지 모두 4곳.
23번째 민생토론회는 용인 특례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을 비롯한 전국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건설과 건축 특례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장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목원이나 정원을 조성하는 권한은 물론 시립박물관, 예술관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역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용인의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용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대선 기간부터 약속해온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모두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하겠다며 민생토론회 역시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자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도 설립됩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이어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상황. 이에 정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구축에 나섭니다. 정부는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입니다.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도 대응합니다. 현재 용인 옆 동네인 동탄에서 출퇴근 중인데요. 대중교통 활용이 불가능하고 자차로 이동 시 도로가 좁거나 없어서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도 정차하면서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되는 등 철도 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고 근로자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합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키울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뉴스엠액 이어갑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같은 국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선 최적의 교통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신규 도로망 계획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 조성되는 이 배후 도시와의 연결망도 한층 촘촘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화성과 용인 또 안성에 이르기까지 이 반도체 벨트를 잇는 새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나왔죠. 현재 추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이 후속 법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산단과 연계될 기존 도로인 국도 45호선은 더 넓어집니다. 2030년 말부터 공장 첫 가동을 고려해서 정부는 적기 확장 개통을 향해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과 용인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하여 KDI 민자 적격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인국가 산단과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연결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지나가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말하자면 길에서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허비가 되는 건데 이걸 해소하는 작업이 추진돼 왔는데 곧 마무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의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를 단절시킨다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 고속도로 직선화, 또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동탄 신도시를 동서로 나누고 있는 경부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바로 그곳인데요. 기존의 곡선 구간을 직선으로 개선하고 1.2km, 또 왕복 10차로의 지하화 구간도 7년 만에 완공을 끝내고 바로 오는 28일에 전면 개통됩니다. 이 상행선인 서울 방향은 지난해 3월 개통한 데 이어 부산 방향이 이제 뚫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이 도로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땅 위에는 여유 공간, 그러니까 빈 땅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네, 정말 넓은 공간이 새로 창출이 됩니다. 이 지상부는 거대한 도심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고속도로 인근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또 그동안 단절돼 있던 신도시의 동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도로에 이어서 철도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죠. 정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도를 도심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또 지상 공간을 개발해서 도심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또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도시개발 방향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검토 대상 노선은 일단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또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인데요. 12월쯤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하며 또 상부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에 착수를 했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지자체와 저희가 좀 더 아주 실무적인 깊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부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는지. 네,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하화되면 고질적인 교통 정체는 물론이고 또 소음이나 매연 같은 문제도 해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총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북핵 문제와 납북자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처럼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구상은 인기 끌기에 불과할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관련 보도 내용을 모른다면서도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총리 직할 수준에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기시다 총리는 일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북일 접촉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삼가면서도 한일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계기를 통해 일본과 북일 접촉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비밀 접촉과 공개 압박이라는 이중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공개 압박 전략은 실무 접촉선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물가 상승률은 40.6%로 집계됐습니다. 1991년 9월 43.7%를 기록한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크게 준 사과 가격이 71% 오른 가운데 대체과일인 배나 귤값 역시 60에서 70%대 상승하며 전체 과실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물가가 2%대에 조기 안착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지난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형마트를 찾아 물가 안정 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점검한 최 부총리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추세적 가격 흐름을 보는 근원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급 측면이 사라지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2% 초중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등한 과일 가격에 대해서는 긴급 가격 안정 자금 할인 등 최대한 체감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핵과일이 나오면 국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재정 자금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산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다음에 과수의 경쟁력도 결국은 높일 수 있는 농가하고 소비자, 그다음 온 국민들이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편 농식품부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한우 할인 행사를 소비자 물가 안정과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해 매달 2차례씩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조선업계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양극화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종사자 수도 늘어나 인력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말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 원청은 기성금을 인상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의 27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협력사 근로자 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사 임금 인상률은 2022년 6.02%에서 지난해 7.5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사와 협력업체 종사자 수도 1년 전보다 약 15,000명 늘어 인력난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주요 조선 5개사가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조선 5개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20억 원으로 확대해 의료비와 물품 구입비 등의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 간의 보상 격차를 줄이는 것 등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청과 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해 성공적인 상생 협력을 완수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업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역도 여제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교실로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전국 2,8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일일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프로그램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오전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손목과 발목을 함께 돌리며 몸풀기 운동을 합니다. 자, 반대발 아주 잘했어. 시작!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며 기지개를 켜는 얼굴에는 진지함도 묻어납니다. 너무 잘한다. 귀 뒤로. 그렇지. 귀 뒤로. 고개 앞으로. 그렇지. 잘했어. 근데 몸은 움직이면 안 돼. 한 번 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늘봄학교 체육 수업 1일 강사로 나서 1학년 학생들과 체육의 즐거움을 나누고 운영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체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핸드볼과 배구 등 총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늘봄학교 약 150개 학급에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이날 수업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최광희 배구 감독과 김희진, 홍동선 배구 선수도 1일 강사로 참여해 배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였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밀어! 장 차관은 늘봄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신체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체육 활동이 중요하다 이제 말은 하는데 사실 시간 내서 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기 전에 좀 소극적이고 하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막 한 번 더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1일 경제 선생님으로 참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국가 돌봄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회의 건수 세계 1위를 목표로 마이스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표 국제회의를 발굴해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마이스 해외 유치 거점망을 18곳으로 2배 늘립니다. 회의와 포상관광 등 참가자 대상 맞춤형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탈북민 부부가 결혼 생활 6년 만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식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무료 전통 혼례 지원을 받은 건데요. 다음 달 12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데 한부모 가족 대상 돌잔치도 지원합니다. 김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자 진수한우 신랑 기르기아비는 기르기를 신랑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한 번 짝짓기를 하면 평생 함께 한다고 해 100년 해로를 상징하는 기러기를 신랑이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윽고 화롯을 입은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혼례식장으로 들어오고 함께 복주와 음식을 나눠 먹으며 혼인을 약속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박효심 이일덕 씨 부부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와이프들은 엄청 원하더라고요, 이런 걸. 그래가지고 하도 원한다고 하길래 애 셋 낳고 이렇게 됐네요. 근데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지금처럼 옆에서 이쁘게 힘들거나 아프거나 항상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2011년 탈북해 홀로 첫 아이를 키우던 박 씨는 2019년 이 씨와 가족을 이뤘습니다.
사는데 바빠 셋째 아이가 태어난 해에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부부가 된 지 6년 차, 마침내 전통 혼례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한국의 집은 전통 혼례식장으로 인기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통 혼례와 돌잔치가 매주 무료로 열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부부 60쌍에 혼례식부터 피로연, 사진 촬영까지 모든 절차가 지원됩니다. 1차 모집에 부부 33쌍이 선정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먼저 시작하시고 이렇게 결혼 혼례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혼례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연을 보내시면 조용히 결혼식을 이렇게 시켜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문가 심사로 최종 선정됩니다. 같은 기간 한부모 가족 대상 돌잔치 30팀도 모집하는데 청소년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꿈을 꾸고 있나봐. 흐린 풍경 속에 작은 문 하나 I wanna go home. 저 문을 열어보면 다시 나의 집으로 가는 길 있을까. 깨어나는 날 느껴 선명해져가는 문 앞에 서 있어. So maybe I'm home.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너의 기적이 들려. And the fly on the sky 너를 안고서 And I'm so alive. It seems like I belong here. 나의 세상은 넌 너의 세상은 나인 거야. 구름 위를 걷는 거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걸어나갈 한 걸음 한 걸음 날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야. And the fly on the sky 너를 안고서 And I'm so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남, 제주,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북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5에서 10,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쌓이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7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14도, 부산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으니 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아침에, 그 밖의 지역은 새벽 사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춘천 4도, 대전 6도, 인천 5도, 서울 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1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하늘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4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울진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부산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전주, 광주, 대구는 새벽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대구 7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14도, 부산과 제주 12도입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최대 3.5m, 남해와 동해는 최대 5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눈이 섞여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 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 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수요일부터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